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2% 넘는 급락을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거의 하루 만에 4% 가까운 급락을 보이면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는 이제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수익률로 접어들게 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크게 안 좋게 만들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테슬라의 주가 급락이죠.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의 이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그 바로 다음 날인 지난 밤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11%나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00억 증발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도 후폭풍이 크게 나타났고요. 테슬라의 이런 급락과 함께 메가캡 기업들마저도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일제히 장중에 좋지 못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이체방크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IB 중엔 처음으로 도이체방크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더 심각한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사실 시장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2.7% 수준까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현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현재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4월의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는데 4월을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영 좋지 못합니다.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공개됐는데 이를 앞두고 제2의 넷플릭스를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실적 발표 전에 투자자들이 미리 도망가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이 됐습니다. 기술주들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3%, 4% 가까운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역시도 2%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포인트, 글로벌 경기에 부담을 준다라는 논리입니다. 어제는 그 덕분에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이 올랐다면 오늘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자체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인데요. 이 러시아의 외무장관인 세르게이 라블로프가 한 말입니다. 현재 핵전쟁의 위험은 실제하고 있고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 미국이 점진적으로 직원들을 복귀시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다시금 핵전쟁 가능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높은 물가로 인해서 작은 운동화에서부터 이 커다란 주택에 이르기까지 각종 재화에 대한 수요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까지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종목별 반응은 어땠는지 히트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무엇보다도 테슬라의 폭락세였습니다. 12% 이상 충격적인 낙폭을 기록하고요. 주가는 $900 선 밑으로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결정에 따른 후유증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올해 머스크가 해야 할 일이 사실 굉장히 많죠. 독일 베를린 공장, 텍사스 오스틴 공장 가동서부터 사이버 트럭 등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제품들이 질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머스크가 트위터에 신경 쓰느라 테슬라 경영을 등한시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주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이슈도 분명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 면이 있을 겁니다. 이날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100억,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 가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바로 아래 위치해 있는 GM 역시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조금 전에 실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EPS가 $2.09로 예상됐던 $1.68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런 반면에 매출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359억 8천만 달러, 예상됐던 $370억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매출이 견조하고 EPS가 급감했을 거라는 것이 기존의 월가의 예상이었는데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로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EPS가 양호하다라는 결과, 그리고 2022년도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다라는 이 결과에 주가 반응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합권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알파벳의 실적 역시도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EPS가 24.62달러, 예상됐던 25.91달러를 하회하는 결과였습니다. 매출 역시도 예상됐던 수준보다 약 1억 달러가량 낮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리오프닝 시대로 접어들면서 알파벳이 매출 둔화를 겪고 있는 모습이 지금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700억 달러의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함께 공시를 했고요.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7% 가까운 하락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EPS는 2.22달러로 예상치보다 3센트가량 높게 발표가 됐고요. 매출 역시도 493억 6천만 달러, 예상됐던 수준보다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될 텐데 전년 동기 대비 46%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도 예상됐던 43%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했는데 다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난 분기에 기록했던 20% 증가보다 조금 둔화했다라는 점에 조금 실망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도로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 밖에 정규장 안에서의 움직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술주 안에서는 특히나 반도체 테마가 약세를 나타냈는데 엔비디아와 AMD 모두 5% 이상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역시나 주도해 갔습니다. 경기 성장과 맞물려 움직이는 시클리컬 쪽도 오늘 굉장히 약했는데요.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M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매크로 경기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전하면서 정규장에서 3%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산업 섹터 내에서 UPS 바로 이 종목인데요. UPS 역시도 3%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어닝 비트와 매출 비트를 달성했지만 오늘장 이렇게 투심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 투심을 살려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실적 결과였고요. 같은 섹터 내에서 제너럴 일렉트릭과 보잉의 주가도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실적 공개 이후에 약세를 나타냈는데 특히나 가이던스를 실망스럽게 제시한 데 따른 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이익이 악화될 거다라는 가이던스 내놓으면서 10%가량의 추락을 보였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섹터로 옮겨가서 오늘 금융주들 역시도 하락을 모면하지는 못합니다. 금리가 빠졌기 때문이다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0년물 금리가 2.8% 선을 반납한 채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웰스파고라든지 JP모건 등과 같은 대형 은행주들의 주가가 2%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한 가지 특징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인데요. 역시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이 가격이 비싸졌어도 건강한 스타일의 멕시칸 음식에 소비자들이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PS와 매출 각각 컨센서스를 상회하고요. 그만큼 늘어난 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전가시켰음이 증명됐습니다.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0.5% 상승 반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후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4가지 키워드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사실 오늘과 같은 날 그렇게 좋은 키워드가 나오리라고 기대하진 않았는데 더 강한 침체라고 하니까 더 두렵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주요 투자은행 IB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 침체 가능성을 점쳤던 기관이 도이체방크였죠. 네. 근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해서 이 부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날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나쁠 이유라는 이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도이체방크가 대규모 메이저한 리세션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미 연준의 이 긴축 강도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중이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연준의 목표치까지 물가 상승률이 회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또 지난 60년간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그리고 연준의 목표치 간의 비교를 한 자체적인 지수를 좀 추이를 살펴보면은 연준이 지난 1980년대 초에 이런 긴축 사이클 대비해서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에 대비해서 더욱더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연준이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펼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경제에 대한 타격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로직이었는데요. 한 가지 위안은 도이체방크에서도 2024년 중반 정도에는 미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도이체방크의 경기 침체 전망 소식도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해서 온건한 맞아요. 리세션을 점쳤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침체를 좀 점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는 게 도이체방크가 유독 비관적인 건지 아니면 월가의 다른 IB들도 비슷하게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제 4월 초쯤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도이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주요 IB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내년도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일드한 침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도 도이체방크 측에서는 스스로 월가의 극단적인 아웃라이어다, 익스트림 아웃라이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전히 자신들도 뭐 소수라는 건 알고 있다, 좀 급진적인 전망임을 알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직까지는 이런 경기 침체론이 좀 소수 의견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말미까지만 하더라도 고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이 당장 완화되기는 물론 힘들겠지만은 침체가 그렇다고 해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UBS 같은 경우에도 현지 시각 월요일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 모드를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확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상승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이체 측에서도 뭐 자신들도 인정을 하기를 아직까지는 좀 자신들이 좀 급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뭐 대세가 될런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거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회사만 5개. 만약에 팀장님이 회사 5개를 운영하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뭐 일단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전문 경영인한테 좀 맡기겠죠. 그렇죠. 뭐 재미없는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다들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수 제안, 트위터에 대한 인수 제안을 트위터가 받아들이고 나서 지난 밤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뭐 거의 12%가량 급락을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또 급락하다 보니까 알파벳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메가캡 기업들도 줄줄이 지난 밤 사이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만 5개로 늘어납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라고 해서 지하 터널 뚫는 기업 있죠. 자, 그리고 뉴라링크, 여기에 트위터까지. 자, 누가 봐도 한편으로는 와,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개의 기업을 운영한다니 대단한데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물론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에도 4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테슬라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하지만 이제 트위터까지 인수하게 되면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집중도가 흐려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우려 말고도 트위터 인수에 테슬라가 급락한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머스크의 대부분의 자산은 주식에 묶여 있죠. 머스크는 월급이 없기로 유명한 CEO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논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득할 만한 논리인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테슬라의 투자 관점을 좀 바꿔야 되냐, 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날 물론 이제 트위터 인수가 확정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은 순전히 뭐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반응을 좀 보면요. 생각보다 좀 빨리 인수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제 경쟁 비드는 없을 것이다. 더 높은 가격대를 부르면서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나서는 뭐 기업이든 아니면 투자자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중론이 쏠리고 있고요. 주가 반응 역시도 일단은 다소간은 좀 혼란스러움을 반영하지 않았냐. 지금 기사 내용에서 나오지만은 어떻게 뭐 이런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의구심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미주호 같은 기관에서도 자금 조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트위터 이사진의 결정 등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합의 속도가 놀라울 정도였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웰스파고도 경쟁 비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른 이제 딜의 완료를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별다른 뭐 규제 이슈가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6개월 정도면은 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또 포드에서 F150 그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수요가 굉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생산량을 높이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뭐 테슬라의 주가 반응에 좀 영향을 줬다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트위터에 대해서는 물론 좀 성급하게 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감의 반응들은 있지만은 꼭 이것 때문에 급락을 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포드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게 좋다는데 왜? 라는 키워드예요. 어떤 산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올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섹터가 있죠. 뭐 가늠이 가시겠죠? 지금 뭐 일단 뭐 그림에서 나오고 사진에 있는데. 보면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그렇게 수요가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부진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이 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12월 27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비해서도, 그리고 YTD 기준으로도 이제 30% 하락에 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근 1년 만에 처음으로 3천선을 또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5,500억 달러 이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역대 최대치였고 이제는 뭐 1조 달러를 향해서 간다, 이런 또 향보까지 나온 그런 상태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쇼티지로 올해 물량도 이미 다 팔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그래서 반도체 주의 흐름이 좀 부진하다라고 해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2018년을 좀 재탕하는 것을 공포를 좀 느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당시도 칩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좀 날아다녔던 그런 경험을 상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추가 상승 전에 이 물량을 쟁여놓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꺾이니까 고스란히 이것이 과잉 공급, 즉 과잉 재고로 쌓였었고, 그러면서 수분기 동안 반도체 업체들이 고통을 겪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버코어에서도 투자자들 역시도 공급이 수요를 좀 따라잡는 시점, 아니면은 이 경영진들이, 주요 반도체 업체 경영진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기관에서도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과잉 공급도 여전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이 확 와닿긴 하네요, 정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수요가 완전 막 꺾이고 뭐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최소한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업들이 접근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우려의 중심은 수요가 꺾이지 않을까? 아니면 네. 뭐 내년까지 갈까?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실적은 좋다. 그러니까 낙관론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장 실적 측면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고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싸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가 과잉 공급 우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기관에서는 지난 월요일만 하더라도 AMD 등의 주요 반도체주에 대해서 강력 매수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또 상향 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AMD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구조적 성장 분야 다수에 노출이 돼 있다.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 사이클 측면에서의 영향도 적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나올 실적도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기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다이아증권에서도 주가 변동성이 물론 심하지만은 섹터의 긍정적인 펀더멘털은 변하지는 않았다. 올해가 시간이 갈수록 주가도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낙관론 쪽에서도 여전히 좀 좋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관론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낙관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요. 아차차 메가캡. 메가캡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이 조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실적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전 사업 부문이 대부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2.22달러,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매출도 493.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자,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의 핵심을 살펴보면 전 사업 부문이 좋았다는 건데 일단 애저가 포함된 클라우드 사업부를 보면요. 전년 대비 26% 성장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애저만 보면 46% 성장했습니다. 시황에서 보셨죠? 예상치가 한 45% 성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을 보인 것이고요. 생산성 사업부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 링크드인 이런 것들 포함된 겁니다. 자, 이 사업부도 역시 17% 성장해서 예상을 웃도는 성장성을 보였고 PC 사업부요. 여기에는 윈도우, 엑스박스, 서피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11% 성장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부가 좀 예상을 웃도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 주가가 뭐 1.2% 정도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되돌리면서 한 1%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이 좀 많이 아쉽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요. 매출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는 거의 4%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 발표에서 상당히 좋았던 거는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대단한 부분인 게요. 2019년에 알파벳의 자사주 매입은 250억 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작년에 500억 달러였으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50% 높은 자사주 매입을 늘린다고 발표한 거고요. 자, 이것도 시간을 거래 주가를 반등시키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광고 매출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 68억 7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시장에서는 약 7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실적 발표 전부터 상당히 우려됐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기업들의 광고 지출이 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를 했었고 또 리오프닝과 함께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도 다소 줄어들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가 됐었는데 우려했던 부분이 좀 그대로 들어맞았던 그런 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양사 모두 좀 실망스러웠죠. 왜냐하면 저희가 빅테크 실적을 기다리면서 어떤 시장의 단비가 돼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우려감도 있었잖아요. 네. 넷플릭스 또 실적이 워낙 좀 쇼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려 쪽으로 좀 더 쏠리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 반응도 뭐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은 뭐 하락권에서 시간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알파벳은 뭐 한 6%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 기업별로 좀 따져보자면은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애저의 매출 증가율이 46%로 기대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는 또 실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뭐 오피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상했기 때문에 매출이 성장을 했다 이런 뭐 착시 효과가 있다라고 좀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의 주가 반응은
아직 이제 컨퍼런스 콜이 시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기다리는 좀 경계심의 그런 표현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알파벳이 사실 좀 문제인데 매출 증가율 자체는 23%로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도 YOY 기준으로 성장세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기사에서도 뭐 나왔듯이 유튜브 광고 매출이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점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타 수익,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좀 깎인 것이 전체적인 이익 미스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구글, 그 알파벳은 가이던스를 주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온 수치만으로밖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온 수치가 특히 이익 측면에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